어머니,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제가 보는 앞에서 쭉 들이키셔야 제 마음이 편해요. 세상 둘도 없는 효부인 척 며느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살가운 미소로 제게 검은 파우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한 약봉지 안에 담긴 것이 제 며느리의 끔찍한 살이었다는 것을요. 할머니! 당장 뱉으세요. 이거 다 갖다 버려요. 이건 약이 아니라 뇌를 녹이는 독극물입니다. 믿었던 한의사의 비명 같은 경고, 가장 믿었던 가족의 배신. 그날 밤 저는 죽는 대신 악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조금 더 행복한 날이 되실 거예요. 진실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제 나름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인생에서 가장 매섭고 아픈 파도는 70이 다 되어서야 찾아오더군요. 아침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끔찍한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의 기막히고도 억울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새벽 5시 반. 알람도 안 울렸는데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나이가 드니 아침잠이 없어진다는 옛말, 그거 하나 틀린 게 없더군요. 밤새 누가 두들겨 팬 것처럼 온몸이 쑤시고 입안은 바짝 마른 논바닥처럼 까끌까끌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푸르스름한데 다시 잠들기는 글렀다 싶어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마른 기침을 하며 이불을 개려는데 며느리 최지은이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은 더 높은 목소리가 제 고막을 때렸죠.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은색 한약 파우치가 올려져 있었어요. 최지은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박 원장님한테 진짜 어렵게 부탁해서 받아온 거예요. 요즘 어머니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이게 뇌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며느리가 싱글벙글 웃으며 쟁반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읽던 신문을 덮고 안경을 고쳤으며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밥 한 끼 차려주는 것도 귀찮아하던 아이가 갑자기 비싼 보약을 지어왔다니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었습니다. 저는 짐짓 고마운 척하며 쟁반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안 그래도 요즘 몸이 좀 무겁긴 했다만 네가 웬일로 이런 걸 다 챙기냐? 제가 약 파우치를 집어들자 최지은이 손을 비비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어머니도 참. 며느리가 시어머니 건강 챙기는 게 당연하죠. 제가 드시기 좋게 데워왔어요.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최지은이 재촉하듯 제 손을 잡고 파우치를 입가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코끝으로 훅 끼쳐오는 낯선 냄새가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그건 익숙한 한약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비릿하고 역한 마치 썩은 풀냄새 같은 것이 섞여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파우치를 코에서 떼어냈습니다. 예, 냄새가 좀 이상하다? 원래 총명탕 냄새가 이러냐? 제 말에 최지은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말을 더듬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게 박 원장님이 이번에 더 좋은 약재를 넣어서 그렇대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잖아요. 냄새도 좀 독할 수 있죠. 얼른 드세요, 네. 최지은이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게 제 눈에는 훤히 보였습니다. 저는 파우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매끈해야 할 파우치 귀퉁이에 아주 작은 토끼 캐릭터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주 녀석이 가지고 놀던 싸구려 스티커였습니다. 제가 손톱으로 스티커 끝을 살짝 긁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스티커 아래로 바늘 구멍만 한 아주 미세한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밀봉된 약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고 뭔가를 주입한 뒤 들키지 않으려고 스티커로 가려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지만 저는 태어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지금 속이 좀 더부룩해서 그러니 좀 이따가 마시마. 너 설거지 쌓인 거 많던데 그거부터 좀 하지 그러냐? 제가 파우치를 식탁 위에 내려놓자 최지은이 아쉬운 듯 입맛을 다셨습니다. 바로 드시면 좋은데. 알겠어요. 설거지하고 와서 다 드셨는지 확인할 거예요? 최지은이 휑하니 주방으로 사라졌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약 파우치를 낚아채 가방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대로 집에 있다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가디건을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쪽을 향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나 소화도 시킬 겸 잠깐 산책 좀 다녀오마. 최지은이 고무장갑을 낀 채 주방에서 뛰쳐나와 외쳤습니다. 네, 어머니, 약은요? 약 드시고 가셔야죠. 갔다 와서 먹으마. 저는 며느리의 대답도 듣지 않고 도망치듯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려는데 머리 위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옥탑방에 사는 총각 한유진이 옥상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인사성 밝은 청년이 웃으며 인사를 했을 텐데 오늘따라 유진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유진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저를 빤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니라 제가 꼭 쥐고 있는 가방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턱짓으로 며느리가 있는 주방 쪽 창문을 가리키는 듯 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지만 지금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유진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고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길로 달렸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늘 다니던 당고란 의원으로 향하는 내내 가방 속의 약 파우치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사 양반, 제일한 의원으로 좀 빨리 가주소. 급합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백지장 같으신데. 저는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내 예감이 틀리기를, 며느리가 그저 철이 없어서 이상한 약을 지어온 것이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한의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진료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박 원장이 진맥을 하다 말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김영숙 할머니? 예약도 안 하시고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어디 많이 아프십니까? 저는 숨을 헐떡이며 가방에서 문제의 약 파우치를 꺼내 박 원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원장님, 이거 원장님이 지어준 약 맞소? 우리 며느리가 원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받아왔다던데. 박 원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파우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요? 여사님 지난달에 보약 드시고 나서 당분간은 약 안 드셔도 된다고 제가 그랬잖습니까? 그리고 이건 저희 한의원 파우치도 아닌데요? 박 원장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원장이 파우치에 코를 대고 냄새를 킁킁 맡았습니다. 순간 그의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박 원장이 급히 서랍에서 가위와 비커를 꺼냈습니다. 파우치를 잘라 검은 액체를 비커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한 구석에 있는 시약 테스트기를 꺼내 액체를 떨어뜨리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가 제 목을 조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잠시 후 현미경에서 눈을 뗀 박 원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당장 그 약 다 갖다 버리세요. 설마 이거 드신 건 아니죠? 박 원장의 목소리가 진료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으며 겨우 물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뭡니까? 독이라도 든 게요? 박 원장이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제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독도 이런 독이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뇌신경을 마비시키는 환각초 성분입니다. 이걸 계속 마시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헛것이 보이고 나중에는 진짜 치매 환자처럼 몸을 가눌 수 없게 됩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사람 잡는 독극물이에요. 박 원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치매. 며느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는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박 원장이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예요. 며느리가 여사님을 병원에 가두려고 작정한 거예요. 당장 경찰에 신고합시다. 제가 증언해 드릴게요. 박 원장이 당장이라도 수화기를 들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신고. 지금 신고하면 며느리는 잡혀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몸에 좋은 건 줄 알고 넣었다고 발뺌하면 그만입니다. 증거라고는 이 약 파우치 하나뿐인데 며느리가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잡아떼면 저는 의심병 걸린 노인네 취급만 당할 게 뻔했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박 원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안 돼요. 신고는 아직 마세요. 박 원장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여사님, 죽다 살아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런 끔찍한 짓을 한 사람을 그냥 두시겠다고요? 그냥 두려는 게 아니요. 확실하게 잡아야죠. 지금 신고해봤자 저 교활한 것이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주는 꼴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원장님은 모른 척 해주소. 그리고 진단서 하나만 끊어주소. 내가 아주 멀쩡하다는 증거 말이요. 제 눈에서 도끼가 서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신감과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박 원장은 제 단호한 눈빛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뜻이 정 그렇다면.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약을 권하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커에 담긴 독약을 노려보았습니다. 검붉은 액체가 마치 며느리의 검은 속내처럼 일렁거렸습니다. 최지은, 네가 감히 내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쳐? 내가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생각했는데 네가 원한다면 미쳐주마. 하지만 그 끝에 파멸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될 거다. 저는 가방을 챙겨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의원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에 있는 며느리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제 제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지만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턱 하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내 집인데도 마치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도둑처럼
가슴이 조마조마했죠. 신발을 벗는 둥 마는 둥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려는데 화장대 구석에 놓인 낡은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주 녀석이 어릴 때 쓰던 베이비 모니터였어요. 전원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더군요. 아마 손주가 가지고 놀다가 켜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무심코 끄려던 찰나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너방, 그러니까 아들 부부가 쓰는 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아, 진짜. 어머니는 산책을 가도 꼭 밥때 맞춰서 나가? 약 먹었는지 확인도 못했잖아. 며느리 최지은의 신경질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감전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어지는 아들 민석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좀 기다려봐. 들어오시면 드시겠지. 그나저나 지은아, 그 약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박 원장님이 지어준 것도 아닌데 혹시라도 엄마 잘못되면. 아들의 걱정하는 말투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나마 아들이 걱정해주는구나 싶어 안도하려던 찰나였어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들의 말을 싹둑 잘라먹었습니다. 잘못되긴 뭘 잘못돼? 그냥 정신만 좀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거라니까. 자기는 지금 그게 걱정이야? 우리 길바닥에 나앉는 건 걱정한데? 며느리의 핀잔에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아들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하긴 엄마가 빨리 헛소리 좀 하고 그래야 우리가 치매 진단서 끊고 성년후견인 신청하지. 빚쟁이들 전화 오는 거 나 이제 못 견뎌. 이번 달 안에 건물 못 팔면 우리 진짜 끝장이라고.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맹독보다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어미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라도 돈을 챙기겠다니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입을 틀어막았지만 터져나오는 오열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이 집안의 공기조차 저를 죽일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도망쳤어요. 옥상 평상에 힘없이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옥탑방 총각 유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제 손에 들린 구겨진 약 봉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학생, 있었어? 제가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묻자 유진이 한숨을 푹 쉬며 제 옆에 걸터 앉았습니다. 아까 나가실 때부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걱정돼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 약 안 드셨죠? 유진의 물음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진이가 어떻게 그 약을 알지? 아무 말 없이 유진을 바라보자 유진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옥상 난간에서 이불을 털다가 봤거든요. 며느리분이 냄새 때문인지 창문을 활짝 열고 난간 바로 앞에서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진이 보여준 사진 속에는 최지은이 베란다 창틀에 약 파우치를 올려두고 주사기로 뭔가를 주입하는 모습이 위에서 내려다본 구도로 찍혀 있었습니다. 화질은 좀 흐릿했지만 며느리의 정수리와 손에 든 주사기는 분명했습니다. 이어지는 사진은 쓰레기 봉투 속에 버려진 주사기와 정체불명의 앰플 병이었습니다. 유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약은 절대 아니에요. 할머니, 이거 이상한 상황 맞죠? 저는 유진의 핸드폰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학생, 내가 헛살았어. 며느리년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내 아들놈도 한통속이야. 나보고 빨리 치매 걸려서 건물 내놓으라고 지들끼리 짜고 난리 났어.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 울부짖음에 유진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유진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역시 제 촉이 맞았네요. 할머니, 이대로 당하고만 계실 거예요? 지금 가서 따져봤자 실수였다고 발뺌하면 그만이에요. 저 사람들 법적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해요. 내가 늙고 무식해서 그런 거 모른다. 그냥 다 같이 죽어버리고 싶다. 아니요. 죽는 건 저 사람들이어야죠. 할머니는 사셔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눈물 젖은 눈으로 유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6살 제 손주뻘도 안 되는 이 청년이 왜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피식 웃으며 며느리가 사는 아래층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아줌마요. 저 볼 때마다 돈 없는 학생이라 구질구질하다. 월세 밀리지 마라 하면서 사람 벌레 취급했거든요. 저 사실 법대 휴학생이에요. 사람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우리 돌아가신 친할머니랑 너무 닮으셔서요. 그냥 못 보겠어요. 유진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저는 유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해요. 할머니 핸드폰 말고 안 쓰는 공기계 있으세요? 그거랑 녹음기부터 챙겨야 해요. 우리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옥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은 서랍을 뒤져 구형 스마트폰 2개와 충전기를 꺼냈습니다. 기계라면 질색하던 저였지만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꾹꾹 눌러 배웠습니다. 유진은 제게 녹음기 켜는 법과 파일을 전송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신신당부했어요. 할머니, 며느리랑 아들은 지금 할머니를 바보로 만들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방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주 제대로 미쳐가는 척을 하셔야 저들이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이를 아득 깔며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다시 제 집 현관 앞에 섰을 때 저는 더 이상 슬퍼서 우는 노인네가 아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약 파우치를 뜯어 변기에 쏟아부었습니다. 검붉은 액체가 변기물을 검게 물들이며 소용돌이쳐 내려갔습니다. 잘 가라. 내 아들에 대한 미련도 며느리에 대한 정도 이 더러운 물이랑 같이 다 떠내려가라. 물을 내리는 소리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눈에 힘을 풀었어요. 입꼬리를 살짝 올려 실성한 사람처럼 표정을 지어보았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며느리 최지은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가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인기척도 없이. 최지은의 눈은 제 빈손과 얼굴을 번갈아 훑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려는 그 눈빛이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지만 저는 희죽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산책 갔다 오니까 목이 말라서 들어오자마자 그 약부터 쭉 들이켰다. 어찌나 맛이 좋던지 아주 달디달더라. 정말요? 다 드신 거 맞죠? 빈 봉지는요? 빈 봉지 화장실 휴지통에 버렸지. 내가 치매도 아니고 그런 걸 아무데나 버리겠냐? 근데 지은아, 나 왜 이렇게 졸리냐? 머리가 핑 도는 게 아주 기분이 몽롱하네. 제가 비틀거리며 소파를 짚자 최지은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척 가식이 뚝뚝 묻어났지만 저를 부축하는 손길에는 힘이 빡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 약 기운이 도나 봐요. 어머니, 얼른 방에 가서 좀 주무세요. 푹 주무시고 나면 머리가 아주 맑아지실 거예요. 제 어깨 너머로 방문을 빼꼼히 열고 내다보는 아들 민석과 며느리가 눈짓을 주고받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며느리는 이불을 목까지 포옥 덮어주고는 서둘러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베이비 모니터 너머로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뱀이 기어가듯 스멀스멀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오빠 봤지? 늙은이가 아주 약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려. 이제 시작이야. 깔깔거리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저는 주머니 속에 공기계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유진 총각이 일러준 대로 집안 곳곳에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는 유진이가 건네준 구형 스마트폰 2대와 대용량 보조 배터리가 들려 있었죠. 기계라고는 TV 리모컨밖에 모르던 제가 살기 위해 이 전화기들을 몰래 숨겨두고 며느리 목소리를 녹음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먼저 거실 장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손주 크면 읽힐 거라며 180만 원이나 주고 사놓고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세계문학 전집 뒤가 딱 좋았습니다. 책과 벽 사이 틈새에 녹음 버튼을 누른 스마트폰을 밀어넣고 검은색 테이프로 보조 배터리를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전선이 삐져나오지 않게 책을 바짝 붙여놓으니 감쪽 같았습니다. 안방 화장대 구석, 잘 쓰지 않는 화장품 병들 뒤에도 똑같이 하나를 숨겼습니다. 붉게 깜빡이는 녹음 버튼을 확인하는 제 손은 도둑질하는 사람처럼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제 내 집은 내가 지킨다. 너희들이 하는 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까지 내가 다 지켜볼 것이다. 준비를 마치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끓인 멀건 콩나물국과 몇 가지 밑반찬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식탁 끝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콧노래를 부르며 수저를 놓고 있었죠. 그 평온한 풍경이 어찌나 가증스러운지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그 화를 누르며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제 연기 인생의 첫 무대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셋을 센 뒤 손을 심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숟가락이 국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이 동시에 제 손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국을 뜨려다 말고 식탁보 위에 국물을 왈칵 쏟아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손이 왜 이러냐. 숟가락이 말을 안 듣네. 제가 당황한 척 중얼거리자 며느리 지은이가 기다렸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휴지를 뽑아들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왜 그러세요? 손이 많이 떨리시네.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입가를 닦아주는 척하며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맞은편에 앉은 아들 민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낯선 사람을 보듯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근데 댁은 누구쇼? 우리 민석이 친구인가? 순간 식탁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밥을 먹던 아들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민석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제 어미가 자기를 못 알아보는 상황에 대한 충격,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민석이. 엄마 아들이잖아. 나 못 알아보겠어? 아들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들, 우리 아들은 학교 갔는데. 아직 올 시간 안 됐는데. 그 말을 들은 며느리 지은이의 반응은 아들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실룩거리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 밑으로 아들의 허벅지를 툭 치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맞지? 약발 제대로 받았잖아 라고 말하는 듯한 그 눈빛을 저는 실눈을 뜨고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피곤하셔서 그래. 약 드시고 몽롱하셔서 착각하신 거야. 얼른 방에 모셔다 드려. 푹 주무시게. 며느리는 신이 나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제 등 뒤로 부부가 나누는 은밀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오빠 봤어? 아들 보고 누구냐고 묻는 거? 그 약 효과 직방이다 진짜. 지은아, 그래도 엄마가 나를 못 알아보니까 기분이 좀 그렇다.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 아이고, 이 답답한 양반아. 지금 감성팔이 할 때야? 내일 모레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 방문에 귀를 대고 그 소리를 듣는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등신 같은 놈. 내 아들이 저렇게 멍청하고 비겁한 놈이었다니. 차라리 귀를 막고 싶었지만 저는 녹음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옥탑방 총각 유진이 보내준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유진이는 지금쯤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나중에 유진이가 들려준 녹음 파일 속 상황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기가 막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던 며느리는 마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유진이와 마주쳤습니다. 평소 유진이를 벌레 보듯 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녹음기 스피커를 찢을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학생, 거기서 뭐해? 인기척 좀 내고 다녀, 좀. 아, 죄송합니다. 분리수거하러 가는 길이라서요. 유진이가 짐짓 주눅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코를 막으며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그리고 옥탑방 문 좀 잘 닫고 다녀요. 호라비 냄새가 아래층까지 내려오잖아. 우리 시어머니 안 그래도 비위 약하신데 냄새 때문에 토하면 학생이 책임질 거야? 죄송합니다. 환기 좀 시키느라 열어뒀는데. 주의하겠습니다. 유진이가 고개를 숙이자 며느리는 채 돈 없는 티를 내어 아주라고 중얼거리며 휙 지나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들뜬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나야. 드디어 성공했어. 늙은이가 오늘 저녁에 아들도 못 알아보더라니까? 응, 완전히 맛이 갔어. 눈이 풀려가지고 헛소리를 장렬하는데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다니까. 이 정도면 이번 주 내로 요양원 보내고 건물 내놓을 수 있겠어. 응, 알았어. 엄마 빚부터 갚아줄 테니까 걱정 마. 녹음된 며느리의 목소리는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동안 싹싹하던 며느리가 뒤로는 제 재산을 훔쳐 친정 빚 갚는데 쓸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의 자식 등골 빼먹어 자기 핏줄배 불리려는 그 뻔뻔한 속내를 확인하니 치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든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안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죠.
며느리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며 들어와 제 침대맡에 섰습니다. 얼굴 위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고른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제 화장대 서랍을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통장과 도장을 찾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 진짜. 도장은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며느리의 작게 씹어뱉는 욕설이 적나라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서랍을 뒤지다가 원하는 걸 찾지 못했는지 신경질적으로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제 손을 며느리의 차가운 손이 툭 건드렸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지만 잠꼬대하듯 몸을 뒤척이며 돌아 누웠습니다. 며느리가 제 귓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그냥 곱게 가세요. 그만 버티시고요. 어머니가 가셔야 저희가 살잖아요. 네, 빨리 좀 죽어주세요. 그 목소리는 저주처럼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 안쪽 살을 씹으며 참아냈습니다. 지금 폭발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 더 지져봐라. 네가 뱉은 그 말들이 나중에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테니. 며느리가 방을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식들을 내 손으로 단죄해야만 하는 어미의 비통함,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아 이 억울함을 갚아주겠다는 도끼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녹음기의 붉은 불빛만이 제 유일한 동지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노려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연극의 끝은 너희들의 파멸이 될 것이라고.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치욕스러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이제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제가 완전히 정신을 놓았다고 확신한 뒤로는 그나마 하던 신용조차 집어치웠습니다. 아침상이라고 차려온 것은 어제 먹다 남은 찬밥 덩어리와 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쟁반을 식탁 위에 쾅 내려놓으며 턱짓으로 먹으라고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대충 드세요. 제가 바빠서 국 끓일 시간이 없네요. 저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속에서는 천불이 났습니다. 일부러 밥그릇을 밀쳐내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기에 며느리의 본색을 더 끄집어내야 했습니다. 아가, 국이 없네. 목이 메어서 밥이 안 넘어간다. 따뜻한 국 좀 다오. 제 말에 며느리가 설거지하던 고무장갑을 낀 채로 획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아, 진짜. 주는 대로 드세요, 좀. 노인네가 무슨 반찬 타령이야? 제가 식모예요? 밥 차려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시라고요. 며느리의 고함 소리가 부엌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겁먹은 아이처럼 어깨를 움츠리며 웅얼거렸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화내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어휴, 냄새는 또 왜 이렇게 나는 거야? 빨리 드시고 방에나 들어가 계세요. 꼴 보기 싫으니까. 며느리는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막말을 퍼붓고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찬밥을 물에 말아 입안에 꾸역꾸역 밀어넣으며 눈물을 삼키듯 밥알을 씹었습니다. 장식장 뒤에 숨겨둔 스마트폰이 이 모든 모욕을 듣고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그날 밤 아들 민석이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거실을 지나 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끼익 열리고 술 냄새와 함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는 척 등 돌리고 누워 있었지만 온몸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은 아들이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대답이 없자 아들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제 손을 잡고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근데 나 진짜 죽게 생겼어. 사업한다고 빌린 사채가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이야. 지은이는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난리고. 엄마가 좀 도와주라. 응? 아들의 고백은 참담했습니다. 결국 제 돈으로 자기 빚 막고 마누라 도망가는 거 막아보겠다는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벌떡 일어나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눈을 퀭하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당신 누군데 내 손을 잡아?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아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 나야 민석이. 아들, 우리 아들은 밖에서 공부하는데? 너 누구야? 나가, 당장 나가. 제가 베개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자 거실에 있던 며느리가 달려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조용히 좀 시켜. 옆집 다 듣겠네. 아니, 엄마가 나를 도둑 취급하잖아. 진짜 하나도 못 알아보네.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한 표정이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잘 됐다는 듯 아들을 방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야. 내일 바로 보건소 연락할게. 오빠는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방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들의 그 비겁한 눈물을 보는 것이 며느리의 욕설을 듣는 것보다 100배는 더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유진 총각이 빨래를 걷고 있다가 저를 보고는 얼른 평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유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뭉치와 구겨진 팜플렛 하나를 꺼내 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쓰레기장 뒤지다가 찾은 거예요. 영수증에는 수면 유도제와 각종 신경 안정제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처방받은 사람 이름이 최지은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며느리분 친구 이름이에요. 제가 저번에 통화하는 거 엿들었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약 타면 기록 남는다고 친구 이름 빌려서 대량으로 처방받은 거예요. 이거 불법인 거 아시죠? 의료법 위반에 명예도용까지 아주 제대로 걸렸어요. 유진이는 이어서 화려한 사진이 박힌 팜플렛을 가리켰습니다. 산속에 있는 요양원 광고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문제예요. 산속의 낙원? 웃기고 있네. 여기 제가 알아봤는데요. 등급 판정 없이도 돈만 주면 노인들 가둬주는 불법 시설이에요. 며느리가 보건소 등급 판정 기다리다가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아예 여기로 보내버리려는 거예요. 뭐, 나를 그런 데다가 보낸다고? 네. 등급 판정 받으려면 심사하고 뭐하고 한 달은 걸리거든요. 근데 며느리 그 시간 못 기다려요. 빚쟁이들이 이번 주까지 돈 안 갚으면 집에 쳐들어온다고 협박했나 봐요. 유진이의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멀쩡한 시어머니를 약 먹여 바보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산속 감옥에 가두려 하다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당장 잡혀가는 거냐?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자 유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기회예요.
저들이 서두른다는 건 그만큼 허점이 많다는 뜻이니까요. 할머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옥상 계단 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 지은이가 씩씩거리며 올라왔습니다. 저와 유진이가 같이 있는 걸 본 며느리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치매 노인이 위험하게 옥상은 왜 올라와요? 며느리는 저를 낚아채듯 끌어당기더니 유진이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야, 학생, 너 노인네 데리고 뭐 하는 거야? 꼬드겨서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그래. 아니, 할머니가 바람 쐬고 싶어 하셔서 잠깐. 유진이가 변명하려 하자 며느리가 악을 썼습니다. 시끄러워. 너 당장 방 빼. 이번 주 안으로 나가. 안 그래도 집 팔 건데 너 같은 세입자 끼고 있으면 골치만 아파. 며느리의 속셈은 뻔했습니다. 나를 요양원으로 납치하듯 끌고 가야 하는데 눈치 빠른 옥탑방 총각이 거슬렸던 겁니다. 유진이는 당황한 척 연기하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아줌마, 갑자기 나가라니요? 계약 기간 아직 남았잖아요. 그리고 보증금은요? 보증금 줄 돈은 있어요? 돈? 야, 이 건물이 얼마짜린데 그까짓 보증금을 떼먹겠냐? 줄 테니까 잔말 말고 방 빼. 이번 주말까지 안 비우면 짐 다 밖으로 던져버릴 줄 알아. 며느리는 저를 짐짝처럼 끌고 내려가면서도 유진이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에 끌려가면서 슬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유진이가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싸늘하게 웃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넌 이제 끝났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던져지듯 눕혀졌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씩씩 몰아쉬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문을 닫는 것도 잊은 채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원장님? 네, 저예요. 잘이 났어요? 네. 확실하죠? 내일 모레 오전? 좋아요. 구급차 보내주세요. 네, 늙은이가 힘이 좀 세서 남자 직원 2명은 와야 해요. 아니요, 가족 동의서는 남편이 다 썼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입금은 건물 파는 대로 바로 해드릴게요. 내일 모레. 저에게 남은 시간은 단 이틀이었습니다. 이틀 뒤면 정체 모를 남자들이 들이닥쳐 저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저 산골짜기 요양원에 가두고 제 인감을 훔쳐 이 건물을 팔아치우겠죠.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디데이가 정해졌습니다. 그들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려 하는 그날, 나는 그들을 법의 심판대로 보내버릴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유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모레 오전이다. 구급차 온단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다 준비됐어요. 우리는 한 발 앞서 움직여요. 내일 마지막 연기를 보여주세요.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 수 없는 밤이었지만 그렇다고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김치 찌끄레기와 눌어붙은 찬밥 덩어리가 전부였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서 며느리 지은이는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며 신경질적으로 밥알을 씹고 있었고 아들 민석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쳐박고 국물만 떠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짐짓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가늘게 떨었습니다. 민석아, 나 요즘 너무 무섭다. 제 말에 아들이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듣는 둥 마는 둥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왜?
엄마 또 헛것 보여? 아니, 자꾸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게 이러다 내가 아예 너도 못 알아보고 바보 천치가 될까봐 겁이 나서 그런다. 내가 정신 놓기 전에 아무래도 건물을 너한테 미리 넘겨줘야겠다. 네. 순간 며느리 지은이가 감전된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게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아들의 입도 떡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건물을 그이한테 넘기신다고요? 그래. 내가 치매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그 건물이 붕 뜨게 되잖니. 나중에 복잡해지느니 차라리 내 정신이 조금이라도 멀쩡할 때 민석이 앞으로 해두는 게 낫지 않겠냐? 상속세니 증여세니 하는 것도 미리 정리하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식탁을 돌아 달려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찬밥이나 던져주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표정이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그 걱정했거든요. 어머니 병원 가시고 나면 건물 관리는 누가 하나, 세입자들 등살에 우리 그이 얼마나 힘들까. 역시 우리 어머니는 현명하세요. 며느리는 신이 나서 아들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여보, 뭐해? 얼른 변호사 사무실 알아봐. 어머니 맘 바뀌시기 전에 빨리 진행해야지. 아들은 얼떨떨해하면서도 빚더미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걸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 불법 요양원 브로커에게 건 전화를 취소하는 것이겠죠. 합법적으로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굳이 위험하게 납치극을 벌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네, 원장님? 아, 죄송한데 내일 모레 구급차는 취소해야겠어요. 네, 사정이 좀 생겨서요. 위약금은 드릴게요. 네, 끊어요. 전화를 끄는 며느리가 저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효부인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법무법인이 있는데 거기가 일을 아주 깔끔하게 잘해요. 당장 내일 오전으로 예약 잡을게요. 공증까지 싹 받아서 어머니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다시 정신을 놓거나 마음을 바꿀까봐 전전긍긍하며 저를 상전처럼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찬밥은 온데간데 없고 며느리는 냉장고에서 한우를 꺼내 굽고 과일을 깎아 대령했습니다. 어머니, 고기 좀 드세요. 기운 차리셔야 내일 외출하시죠. 저는 며느리가 주는 고기가 최고라고 추켜 세우며 속으로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이 고기가 너희들이 먹는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는 내일 입고 갈 옷을 사야겠다며 백화점에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들도 서류를 준비한다며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집이 텅 빈 순간 옥탑방 유진이가 살금살금 내려왔습니다. 유진이는 재빠른 손놀림으로 장식장 뒤와 화장대 구석에 숨겨둔 스마트폰들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꺼내 그동안 녹음된 파일들을 정리해서 USB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아까 점심때 며느리가 안방에서 통화한 내용이에요. 유진이가 들려준 파일에서는 며느리의 흥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대박 터졌어. 늙은이가 제 발로 건물 넘기겠대. 요양원 보낼 필요도 없어졌어. 내일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응, 엄마 빚 5천? 아이고, 건물 팔면 그게 돈이야? 바로 갚아줄게. 나 이제 사모님 소리 듣고 사는 거야. 친정 엄마와 통화하며 낄낄거리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재산을 갈취해 친정 빚잔치를 하려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며 참았습니다. 유진이는 제 손에 완성된 증거 USB와 스마트폰을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준비는 완벽해요. 이제 박 원장님만 만나시면 돼요. 저는 산책을 핑계로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제1한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치매 노인이 어딜 쏘다니냐며 지은이가 못 나가게 하느라 진땀을 좀 뺐습니다. 박 원장은 저를 보자마자 서류 봉투 2개를 건네주었습니다. 하나는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받은 인지능력 정상 소견서였고, 다른 하나는 국과수 출신 지인에게 의뢰해 받은 약물 성분 정밀 분석표였습니다. 여사님, 이 분석표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환각제 성분이 치사량 직전까지 검출됐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 증거입니다. 내일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박 원장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 내일 아침 10시입니다. 경찰관 대동에서 늦지 않게 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지옥 같은 연극도 끝이 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냄새와 함께 며느리의 하이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 백화점 가서 어머니 입으실 옷 한 벌 사왔어요. 내일 이거 입고 가세요. 아주 비싼 거예요. 며느리가 내민 쇼핑백에는 눈이 시릴 정도로 새빨간 색감의 금색 단추가 주렁주렁 달린 촌스러울 만큼 화려한 재킷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단인지 뭔지 번들거리는 소재가 마치 저를 예쁜 포장지로 싸서 팔아넘기려는 수작 같아 보여 기분이 묘했습니다. 평소라면 돈 아깝다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옷이었지만 저는 감격한 척 연기했습니다. 아이고 곱다. 내 평생 이런 옷을 다 입어보는구나. 고맙다 아가.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에는 갈비찜이며 잡채며 잔치상처럼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술을 한 잔 걸쳤는지 얼굴이 붉긋했습니다. 그는 제 눈치를 살금살금 보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은 거지? 내일 후회 안 할 거지? 아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양심이라도 남은 걸까요? 아니면 나중에 탈이 날까봐 겁이 나는 걸까요? 저는 며느리가 부엌에 간 틈을 타 마지막으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석아, 엄마는 널 믿는다. 너는 엄마 아들이니까. 엄마 배신 안 할 거지? 제 질문에 아들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 순간 며느리가 과일 접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해? 어머니가 믿고 맡기신다는데 당신이 잘 불려서 효도하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어머니? 며느리의 날 선 눈빛에 아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죄책감을 털어내려는 듯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결국 아들은 돈을 택했습니다. 어미의 믿음 따위는 빚더미 앞에서 휴지 조각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아들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래, 민석아. 기회는 방금 끝났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내일 계약이 성사된 후에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안방에서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 누워 유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서초동 정의법무법인이다. 늦지 마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얼음물에 세수한 듯 맑고 차가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며느리 지은이가 안방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설렘과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손에는 어제 백화점에서 사온 눈이 시릴 정도로 새빨간 비단 재킷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굿모닝이에요. 날씨도 어머니를 축복하나 봐요. 해가 아주 쨍쨍하네요. 얼른 일어나서 씻으세요. 제가 오늘 세상에서 제일 고운 사모님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며느리의 들뜬 목소리가 제 고막을 긁어댔습니다. 저는 짐짓 멍한 표정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며느리가 이끄는 대로 욕실로 향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오자 며느리는 화장대 앞에 저를 앉히고 분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며느리는 그 위에 붉은 립스틱을 칠하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어머, 우리 어머니 꽃띠네, 꽃띠야. 오늘 가서 도장만 쾅 찍으시면 이제 남은 여생은 여왕님처럼 사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달콤한 거짓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왕님? 나를 산속 요양원에 고려장 지내려는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고? 화장이 끝나자 며느리는 그 촌스러운 빨간 재킷을 제게 입혔습니다. 금색 단추가 주렁주렁 달린 옷을 입으니 마치 광대가 된 기분이었지만 저는 어린아이처럼 소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이고 곱다. 색깔이 참 곱다. 그렇죠? 제가 어머니 생각해서 제일 비싼 걸로 골랐다니까요. 자, 단추 잠가 드릴게요. 며느리가 제 앞섬을 여며주며 옷매무새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옷에 구김을 펴주던 며느리의 손이 제 재킷 안주머니 쪽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안주머니에 넣어둔 녹음기에 묵직하고 네모난 감촉이 그녀의 손끝에 닿은 것입니다. 어머니, 주머니에 이게 뭐예요? 뭐가 이렇게 불룩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등골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주머니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지금 들키면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며느리의 손등을 탁 하고 세게 내리쳤습니다. 아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며느리가 손을 움켜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잔뜩 심통이 난 어린애처럼 입을 삐죽 내밀며 재킷을 감싸 안았습니다. 내 거야. 손대지 마. 내 라디오야. 네, 라디오요? 그래. 나 차 타고 가면서 트로트 들을 거야. 이명웅 노래 들을 거라고. 뺏어가면 안 가. 도장도 안 찍을 거야. 제가 발을 동동 구르며 떼를 쓰자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제가 노망이 나서 장난감을 챙겼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아휴, 깜짝이야. 알았어요, 알았어. 누가 뺐는데요? 참나 치매가 오더니 별게 다 집착이시네. 차 안에서 시끄럽게 틀지만 마세요. 아셨죠? 저는 며느리를 흘겨보며 안주머니 속 녹음기를 다시 한번 꽉 눌러 확인했습니다. 10년 감수했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일 겁니다. 심장이 여전히 벌렁거렸지만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자 아들 민석이가 양복을 차려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훤칠하니 잘생겼다고 했을 내 아들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넥타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차 대기시켜놨어요.
며느리가 제 팔짱을 억세게 끼며 현관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죄수를 호송하는 간수처럼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꽉 붙잡는 소나기 힘이 느껴졌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서는데 마침 옥상에서 내려오던 유진이와 딱 마주쳤습니다. 유진이는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유진이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아휴, 아침부터 재수없게. 야, 학생, 길 안 비켜? 우리 바쁘니까 알짱거리지 말고 비키라고. 유진이는 며느리의 독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벽으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녀오세요. 하지만 고개를 드는 순간 유진이의 시선이 저와 딱 마주쳤습니다. 유진이는 며느리가 보지 못하게 아주 재빠르게 윙크를 보내며 주먹을 쥐어 화이팅 포즈를 취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준비됐습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짧은 눈인사가 저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을 유지한 채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유진아. 갔다 오마.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며느리는 운전석에 앉았고 저와 아들을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앞좌석의 며느리는 백미러로 수시로 뒤를 확인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미 건물이 제 손에 들어온 양 들떠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제 옆에 앉은 아들은 창밖만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진 아들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슬며시 제 거친 손으로 아들의 손을 덮었습니다. 아들이 놀란 듯 흠칫하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민서가, 너 어디 아프냐? 왜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 떠냐? 춥냐?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아들은 제 시선을 피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더 꽉 쥐며 마치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는 멍청한 늙은이처럼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라. 오늘 엄마가 도장만 찍어주면 너 다 잘 될 거야. 빚도 다 갚고 지은이랑도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엄마는 그거면 됐다. 네가 웃으면 엄마는 요양원에 가도 하나도 안 슬프다.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 아니면 제 입에서 나온 요양원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달싹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운전석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멀미하시나 봐. 창문 좀 열어드려. 그리고 도착하면 어머니 모시고 바로 5층으로 올라가. 변호사님 기다리시니까. 며느리의 일갈에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저에게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잡고 있던 제 손을 슬그머니 빼내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알았어. 엄마, 그냥 좀 자. 금방 도착해. 아들의 차가운 대답에 제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이제 그는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에 눈이 멀어 늙은 어미를 팔아넘기는 장사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잘 알았다. 네가 선택한 길이다. 후회는 너의 몫이다. 차가 서초동의 번화가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숲처럼 우거진 곳, 그 중에서도 가장 으리으리한 건물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는 차 키를 발레 파킹 직원에게 던지듯 맡기고는 뒷문을 열어 저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내리세요, 어머니. 드디어 다 왔네요. 며느리는 제 팔짱을 다시 꽉 끼웠습니다. 마치 도망치려는 노예를 붙잡는 듯한 그 손길이 어찌나 센지 팔이 욱신거릴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회전문을 통과해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비친 우리 셋의 모습은 마치 화목한 가족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죠. 띵!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밀어넣으며 아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아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구석에 섰습니다. 숫자판이 1층에서 5층으로 바뀌는 동안 엘리베이터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의 버튼이 ON으로 되어 있는지 손끝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차가운 기계의 감촉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곧 문이 열리면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은아, 민서가, 기대해라. 너희들이 준비한 무대보다 훨씬 더 멋진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리며 법무법인 정이라는 간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번쩍거리는 대리석 바닥과 가죽 냄새가 진동하는 소파,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빌딩 숲까지 모든 것이 며느리가 꿈꾸던 상류층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힐끔 보더니 치매 노인이라 말이 안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며느리에게만 말을 걸더군요. 사모님, 서류는 다 준비됐습니다. 어머님, 인감 도장만 찍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바로 접수 들어갑니다. 증여세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절세할 수 있게 처리해 드릴 거고요. 어머, 정말요? 역시 변호사님이 능력자시라니까. 수임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며느리 지은이는 입이 귀에 걸려서 콧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제 인감도장을 꺼내더니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도장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자, 어머니. 여기에요. 여기에 도장만 쾅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머니는 이제 골치 아픈 건물 관리 안 하셔도 되고 편안하게 쉬시면 되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제 손목을 잡은 손에는 핏줄이 설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 민석이는 차마 이 광경을 못 보겠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쥐고 서류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증여 계약서라는 5글자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며느리가 숨을 죽이고 제 손끝만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으려는 척하며 손을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이고, 손이 왜 이렇게 떨리냐? 여기가 맞냐? 네, 거기요. 어머니, 힘 딱 주시고 한 번에 찍으세요.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제 손등을 눌러 억지로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목을 비틀어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쥐고 있던 인감도장을 회의실 구석으로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탁! 대구르르. 도장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적막한 회의실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며느리도 변호사도 아들도 멍하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비명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노망 나셨어요? 저는 며느리의 고함에 아랑곳하지 않고 입고 있던 빨간 재킷 안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아주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 양반, 이 증여계약은 무효요. 난 아주 멀쩡하거든. 제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자 변호사가 깜짝 놀라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네,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 며느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거요. 내 정신은 내 아들놈보다 더 멀쩡하니 이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소? 그러자 며느리 지은이가 사색이 되어 달려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님, 듣지 마세요. 어머니, 지금 치매 증세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정말. 약 안 드셔서 그래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 끌며 저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쳐내고 핸드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높인 스피커에서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대박 터졌어. 늙은이가 제 발로 건물 넘기겠대. 요양원 보낼 필요도 없어졌어. 내일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응, 엄마 빚 5천? 아이고, 건물 팔면 그게 돈이야? 바로 갚아줄게. 적나라한 통화 내용이 회의실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변호사의 입이 떡 벌어졌고 아들 민석이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노려보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왜? 내 목소리인데 기억이 안 나냐? 치매는 내가 아니라 네가 걸린 모양이구나. 이거 조작이에요. 다 거짓말이야. 이 늙은 할망구가 어디서 녹음을 조작해서. 궁지에 몰린 며느리는 악기처럼 소리를 지르며 제 핸드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제 얼굴을 핥히려는 찰나 회의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그 손 놓으시죠. 유진이가 씩씩거리며 들어와 며느리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뒤이어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과 박 원장이 회의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좁은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신들 뭐야? 누군데 남의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와. 며느리가 발악했지만 경찰관은 단호하게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최지은 씨, 그리고 박민석 씨, 특수상해 미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체포? 내가 뭘 했다고 체포야? 증거 있어? 며느리가 경찰관에게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유진이가 차분하게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증거요? 여기 차고 넘치는데요. 아줌마가 베란다에서 약물 섞는 영상, 쓰레기통에 버린 주사기, 그리고 방금 할머니가 트신 녹취록까지. 제가 다 경찰에 넘겼습니다. 유진이의 말에 며느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뻔뻔하게 대들었습니다. 웃기지 마. 그게 무슨 약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보약 다려드린 게 죄야? 효도한 게 죄냐고. 그때 뒤에 서 있던 박 원장이 앞으로 나서며 서류 한 장을 흔들었습니다. 보약이요? 이 약 성분 분석표 보이십니까? 할머니가 가져오신 약에서 다량의 환각제와 신경마비 독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독약이죠.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이 나오자 며느리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아들 민석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하려던 거 아니야. 지은이가 시켜서. 아들은 무릎으로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을 보니 며칠 전 엄마 믿지? 라고 물었을 때 외면하던 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떼어내며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켜라. 더럽다. 엄마, 나 감방 가기 싫어. 나 좀 살려줘. 엄마 아들이잖아. 핏줄이잖아. 아들이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핏줄? 내 핏줄은 네가 나를 요양원에 가두려던 그 순간 이미 말라버렸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그저 돈에 미쳐 어미를 팔아먹은 범죄자일 뿐이야.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다가와 며느리와 아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치매 노인네 말 믿지 말라고. 며느리는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악을 썼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화려한 옷들이 헝클어지고 공들여 한 화장이 눈물에 번져 흉측하게 변해갔습니다. 유진이가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하구나. 저는 잡혀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증여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쭉 찢어버렸습니다. 변호사 양반, 이 서류는 필요 없게 됐으니 내가 버려드릴게.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유진이의 부축을 받으며 회의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의 울부짖음과 며느리의 욕설이 멀어져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을 흘려보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독한 세상을 살아낸 저 자신에게 보내는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태양이었지만 오늘 저에게 비추는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이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끝났어요. 좀 배고프시지 않아요? 맛있는 거 드시러 가요. 그래, 우리 유진이 덕분에 살았다. 고기 먹으러 가자. 할미가 배 터지게 먹여주마.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일주일이 끝나고 이제 진짜 나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은 생각보다 덤덤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문 앞까지 따라 나와 곤란한 표정으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유치장 쪽에서는 희미하게나마 누군가 악을 쓰는 소리와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뒷머리를 극적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계속 어르신을 한 번만 뵙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며느리는 계속 억울하다고 난리인데 아드님은 잘못했다고 빌기만 하네요. 형사의 말에 저는 유치장 쪽으로 시선을 한번 주었다가 이내 차갑게 거두었습니다. 그곳에 갇힌 건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은 며칠 전 나를 요양원에 가두기로 결심했던 그 차 안에서 이미 죽어 없어졌으니까요.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사 양반, 가서 전해주시오.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고. 나는 자식이 없으니 면회올 일도 합의해줄 일도 없다고 말이오. 아, 네, 알겠습니다. 형사는 제 기세에 눌려 더 이상 권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서 정문을 나서자 뻥 뚫린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덩어리가 사라진 듯 숨이 깊게 쉬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유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도 마음 많이 아프시죠? 아프긴 뭐가 아프냐. 썩은 이가 빠졌는데 시원하기만 하다.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나. 저는 유진이의 손등을 토닥이며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몰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시원한 건 사실이었지만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쳐 키운 자식을 도려낸 상처가 아예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눈물조차 저들에게는 사치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고물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인부들에게 안방과 건너방을 가리키며 지시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싹 다 가져가시오. 옷가지, 가구, 이불,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치워주시오. 아니 할머니, 이거 다 멀쩡한 건데? 특히 저 화장대랑 침대는 비싼 브랜드인데 진짜 버려요? 고물상 주인이 며느리의 화려한 자개 화장대를 보며 아깝다는 듯 물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누가 쓰던 거라 재수가 없어서 그래요. 돈은 넉넉히 줄 테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요. 인부들이 며느리의 옷장과 아들의 책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쓰던 물건들이 하나둘씩 트럭 짐칸으로 던져질 때마다 제 마음속에 미련도 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아끼던 명품 가방들, 아들이 끼고 살던 골프채, 전부 허영과 욕심으로 점철된 쓰레기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안방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그 낡은 베이비 모니터가 트럭에 실릴 때는 묘한 해방감마저 들었습니다. 그 기계가 들려준 진실 덕분에 제가 살았으니까요. 텅 빈 집안은 휑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넓고 깨끗해진 거실에 따스한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유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으며 묵은 때와 함께 지난 기억들을 씻어냈습니다. 유진아, 고생했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쯤 저 산골짜기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겠지. 에이, 무슨 말씀을요. 할머니가 용기 내서 잘 버티신 덕분이죠. 저야 뭐 숟가락만 얹었는걸요. 유진이가 넉살 좋게 웃으며 땀을 닦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저를 지켜준 건 자식이 아니라 이 청년이었습니다. 사람은 핏줄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것이란 걸 70평생을 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저는 변호사를 통해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식을 감옥에 보낸 독한 어미라며 수군거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죄라면 기꺼이 죄인이 될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저는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식 물려줄 생각에 아끼고 또 아꼈던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달 통장에 꽂힐 두둑한 연금으로
남은 인생은 오로지 저 김영숙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옥상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오늘은 유진이와 삼겹살 파티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유진이가 평상에 신문지를 깔고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옥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타이밍 딱 맞네요. 고기 다 익었어요. 유진이가 상추쌈을 크게 싸서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맛이 어찌나 꿀맛이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삼겹살은 처음이다. 그렇죠? 제가 고기 굽는 자격증은 없어도 실력은 좀 있거든요. 많이 드세요, 할머니. 우리는 평상에 마주 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진이는 며칠 전 치른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 성적이 아주 잘 나왔다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품 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유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받아라. 이게 뭐예요? 유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봉투 안을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돈이잖아요. 너무 큰 돈인데요? 저 알바비랑 월세 탕감 받은 걸로 충분해요. 안 받을래요. 그냥 돈 아니다. 이건 내 법률 자물료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유진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물료요? 그래. 내가 앞으로 이 건물 관리하고 또 늙어서 무슨 일 생기면 법적으로 물어볼 게 얼마나 많겠냐. 그때마다 변호사 찾아다니기 귀찮아서 그런다. 네가 내 전담 변호사 해라. 이건 그 착수금이랑 등록금 미리 주는 셈 칠 테니 잔말 말고 받아라. 너 공부해서 훌륭한 변호사 돼야 나도 덕 좀 볼 거 아니냐. 제 말에 유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녀석은 한참 동안 봉투를 만지작거리더니 벌떡 일어나 저에게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시험 합격해서 평생 할머니 법적 보호자 해드릴게요. 계약하신 겁니다. 오냐, 계약했다. 배신하면 위약금 10배인 거 알지? 우리는 서로를 보며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옥상을 넘어 저 멀리 하늘까지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는 다시 고기를 굽기 시작했고 저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저 멀리 붉은 노을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 노을을 보며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지금은 저 붉은 빛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텅 빈 집, 끊어진 천륜,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런 건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건강한 몸이 있고 든든한 내 편이 있고 무엇보다 저를 지켜낸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에 며느리가 줬던 독약 냄새도 아들의 비겁한 변명 소리도 모두 실려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노을을 향해 건배를 하듯 들어 올렸습니다. 영수가 고생했다. 그리고 잘했다. 이제부터는 내 멋대로 살아보자. 제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뒤에서 유진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고기 타요. 얼른 와서 드세요. 그래, 간다. 이 녀석아, 고기 태우면 자물쇠 깎을 줄 알아라. 저는 힘차게 대답하며 유진이가 있는 평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진정한 나의 삶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제서야 말하는 거지만 믿었던 자식에게 등 돌려진 기분.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핏줄이라는 껍데기보다 진심으로 나를 위해주는 사람의 마음이 더 귀하다는 걸 뒤늦게나마 깨달았으니까요. 요즘 저는 옥탑방 총각 유진이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배부른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텅 빈 집이 더 이상 춥지 않아요. 여러분도 부디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정작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하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지요. 저는 남은 인생 눈치 안 보고 제 멋대로 아주 신나게 살아볼 겁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